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비욘드 그래비티, 억만장자들의 치열한 우주러시. 인류의 미래는 우주에 있다. 인류 최후의 신대륙을 향한 세계 각국의 주도권 경쟁.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팀 지음,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매일경제 국민보고팀. 전 세계가 우주를 향해 질주를 시작한 지금, 우주가 선사하는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팀은 우주를 향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여러 글로벌 기업과 국가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주목했고, 시대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우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빠르게 분석했다. 이를 집중 취재하기 위해 특별 취재팀이 결성되었다. 이진우 편집부 부국장 겸 지식부장의 총괄하에 이세봄 벤처과학부 기자가 팀장을 맡았다. 각기 다른 현장에서 발로 뛰던 원호섭 산업부 기자, 안갑성 증권부 기자, 김일애 경제부 기자, 이상은 MBN 기자까지 합세해 특별 취재팀은 2021년 1월부터 한자리에 모여 항공우주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주의 미래 가치를 파헤쳤다. 그리고 한국이 우주경제 시대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다. 우주를 향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가장 최신의 과학기술을 조사하고 우주산업의 최전방에 선 이들과 인터뷰하며 취재할수록 우주의 미래 가치가 가히 무한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우주는 우리의 삶과 결코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책을 통해 취재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고민, 우리가 느꼈던 경이로움과 흥미로운 순간들을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이 책에는 우주를 꿈꾸던 이들이 만든 현실이 담겼다. 그리고 우주를 꿈꿀 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도 담겼다. 더욱 많은 이들이 우주를 꿈꾸고 이 꿈을 통해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비상할 내일을 기대해본다. 차례. 프롤로그. 우주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다. 1부. 새로운 우주를 만나다. 2부. 지구인을 위한 우주 기술. 3부. 우주 경제 전쟁. 4부. 항공 우주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에필로그. 아이들이 우주를 꿈꾸는 나라.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우주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이 책은 마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공상과학 소설처럼 읽어야 한다. 그러나 이 책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과학서다. 진부한 표현인지 몰라도 소설보다 더 기이하다는 평이 이 책에 대해 느끼는 바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이다.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서문 내용이다. 이 책 비욘드 그래비티를 읽은 독자 여러분에게도 감히 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다. 우리의 책을 마치 상상력을 불어일으키는 공상과학 소설처럼 읽어달라고 말이다.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 책을 펼쳐든 여러분들보다 더 우주에 무지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우리에게 우주는 너무나도 먼 곳이었다. 우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 없었다. 우리는 지구 안, 작은 대한민국의 한 언론사에서 매일 지면을 마감하는 기자들이었다. 등락을 반복하는 증시를 살폈고 기업들의 실적을 주시했으며 금리의 향방의 촉각을 곤두세웠다. 과학 분야를 취재하기도 했지만 우주는 수많은 과학 이슈 중 극히 일부분이었다. 그랬던 우리가 우주 비욘드 그래비티를 향해 모였다. 매일경제는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부터 지난 20년간 총 29차례에 걸쳐 비전 코리아 국민보고 대회를 열어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왔다. 1997년 창조적 지식강국으로 한국을 재무장하자는 첫 비전을 내놓은 이래 1998년 두뇌 강국 보고서, 2009년 스마트 코리아, 2018년 이데아 시티, 대한민국 미래도시 전략, 2020년 요일 디락스, 액티브 시니어가 미래다 등 시대를 한 발 앞선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하며
정책 아이디어와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대표 지식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그간 도출한 31개의 보고서는 그 자체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세우는 지침서가 되었다. 보고서에 담긴 정책 제언 중 약 300여 개가 정부와 기업에 채택될 만큼 우리 사회와 경제의 큰 반향과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일으켰다. 2021년 매일경제가 선정한 보고서의 주제는 비욘드 그래피티, 항공우주 강국을 위한 비상이다. 프로젝트를 위한 팀이 결성되었고 현장에서 발로 뛰던 기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 상황을 진단하며 한국이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도 함께했다. 이 책은 한국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보고서, 즉 국가 미래 전략 지침서를 만드는 과정이자 하나의 주제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우리 모두가 멀게만 보이던 우주와 친숙해진 여정이기도 하다. 각계 리더들에게 배포된 보고서에는 일론 머스크의 소형 위성 스타링크 수천 개가 지구 저궤도를 둘러싸고 중국이 2020년 한 발 앞서 6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위성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우주 주도권 경쟁에 한국이 끼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비롯한 냉철한 현실이 담겨 있다. 각국 수장들이 우주 시대를 논할 때 우주를 내다보지 못하는 한국의 수장과 정부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도출하는 과정은 결코 냉혹하거나 날카롭지 않았다.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를 꿈꾸던 어린 시절은 달콤했고 세계 각국이 뛰어드는 우주 탐사의 현장은 흥미진진했다. 소행성과 달의 경제적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분석에 솔깃했고 실리콘밸리가 아폴로 프로젝트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감동했다. 미국을 우주 강국으로 끌어올린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살피며 가슴이 벅찼다. 그의 발언이 지금의 우리 상황에 빗대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음에 놀라기도 했다. 잠시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을 옮겨보겠다. 물론 우주를 개척하려면 많은 비용과 고난이 따르겠지만 그 보상도 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조금 더 현재 위치에 머물며 쉬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린 유인비행 분야에서 확실히 뒤처져 있고 한동안 그러하겠지만 계속 뒤처질 생각이 없으며 10년 안에 따라잡아 앞서 나갈 겁니다. 우리 세대는 다가오는 우주시대의 여파 속에서 침몰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린 그 여파의 일부가 되어 선도하고자 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우주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리고 이곳을 향한 여정은 웅장했으며 경이로웠다. 여전히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도전만큼 실패도 잦은 분야다. 그럼에도 더 많은 국가와 기업이 지금 우주를 향하고 있고 이들이 우주에 가는 이유는 더 명확해졌다. 첫 번째 조만장자는 우주에서 나올 것이라는 엑스프라이즈 재단 회장 피터 디아만디스의 말처럼 21세기의 우주는 새로운 블루오션, 즉 블루 스페이스가 되었다. 불과 50여 년 전까지 과학자와 국방의 영역이었던 우주가 산업으로 그 영역을 넓히며 더욱 매력을 발휘하는 과정은 우주의 진화라기보다는 인류의 진화일 것이다. 시대를 거듭해가며 우리 눈앞에 놓인 우주가 얼마만큼 더 가까워질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인류의 다음 거주지가 더 이상 지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지금의 상상과 추리가 현실로 펼쳐질 미래는 또 얼마나 더 흥미진진할까. 이 책을 읽는 여러분과 함께 우주가 우리와 가까워진 과정을 공유하고 싶다. 다시 이기적 유전자의 서문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의 표현을 빌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전하려 한다. 생물이라는 단어를 우주로 바꿔 그대로 옮겼다. 우주를 향한 여정은 생명의 기원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니 두 단어는 분명 맥을 같이 한다는 뜻을 담아서 말이다. 우주 자체가 하나의 추리소설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우주는 마땅히 추리소설처럼 흥미로워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의 주제가 주는 흥미의 아주 작은 일부분밖에 전달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성공한 셈이다. 1부 새로운 우주를 만나다. 세계는 지금 우주 격변기. 억만장자가 쏘아 올린 로켓. 친구들, 우리가 로켓을 직접 만들 수 있겠어요.
2002년 2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로켓을 사는데 실패한 일론 머스크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과 한참을 씨름한 뒤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의 노트북에는 인공위성을 우주 저궤도로 올릴 수 있는 로켓의 상세한 스펙이 한가득 적혀 있었다. 당시만 해도 로켓을 직접 만들겠다는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18년 뒤인 2020년 5월 30일 오후 3시 22분 스페이스X의 패컨 9 발사체가 유인 우주선인 크루 드래곤을 싣고 우주로 날아올랐다. 이틀 뒤인 6월 1일 크루 드래곤은 중국 상공 422km 지점에서 지구를 선회하던 국제 우주정거장에 성공적으로 도킹했다. 크루 드래곤은 2011년 나사의 우주 왕복선이 은퇴한 뒤 9년 만에 미국 땅에서 우주로 날아간 최초의 우주선이라는 영예와 함께 인류의 우주개발 역사상 첫 민간기업 주도의 유인 우주선 발사라는 명예를 얻었다. 2020년 11월 15일 오후 7시 27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는 또다시 기념비적인 발사가 이뤄졌다. 나사의 공식 인증하에 레질리언스라 이름 붙인 우주선을 실은 로켓 패컨 9이 다시 한번 우주로 날아올랐다. 레질리언스에는 4명의 우주인이 탑승했다. 5월 발사가 스페이스X만의 이벤트였다면 11월은 나사가 처음으로 인증한 민간 기업의 우주선 발사였다.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에 참여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스페이스X는 이날 이번 비행은 미국의 미래 우주 탐사를 위한 전환점이라며 달과 화성, 그 이상의 우주 탐사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자신했다. 2020년은 우주를 향한 도전이 야심차게 진행된 한 해였다. 끊임없이 우주를 녹화하던 민간 우주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했고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발사와 함께 국가가 주도했던 우주 개발을 민간 기업이 이끌게 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원년으로 기록되었다. 스페이스X와 경쟁하고 있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도 2020년 10월 13일 미국 텍사스 사막지대에서 뉴 세퍼트 3 로켓을 발사했다. 우주의 경계선으로 불리는 고도 100km까지 올라갔다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뉴 세퍼트 3는 로켓 7번 재사용에 성공하면서 스페이스X의 로켓 6번 재사용을 뛰어넘는 기록을 세웠다.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기 위한 로켓이 경제성을 갖는 시장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한 번 발사에 수천억이 드는 비용을 낮춰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로켓 재사용이다.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민간 기업들은 로켓 발사에만 뛰어든 것이 아니었다. 2020년 10월 스페이스X는 텍사스주의 한 시골 학교와 워싱턴 태평양 연안에 살고 있는 인디언 부족에게 900개의 인공위성을 활용한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워싱턴주와 아이다호주 등에 월 99달러로 우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베타 테스트 초청장을 발송했다. 스페이스X보다 먼저 우주 인터넷을 추진하다 코로나19로 2020년 3월 파산했던 영국의 기업 원앱도 2020년 7월 영국 정부가 인수하며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020년 10월 인공위성을 기반으로 우주에서 얻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우주 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알렸다. 우주 탐사 부분에서도 2020년은 설레던 한 해였다. 2014년 지구를 떠났던 일본의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 2호는 지구로부터 3억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에 착륙해 토양 시료를 채집한 뒤 2020년 12월 6일 호주 남부 사막 지역으로 귀환에 성공했다. 중국의 창어 5호는 12월 17일 1969년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처음으로 달의 암석 시료를 채굴해 지구로 돌아왔다. 7월에는 아랍에미리트가 중동 국가로는 처음으로 화성 탐사선 아말 발사에 성공했으며 나사는 화성의 토양을 채취해 지구로 돌아오는 퍼서비어런스를 발사했다. 2016년에 발사된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 오리시스 렉스는 소행성 베누에 안착하며 표본 채취에 성공하기도 했다. 유독 뜨거웠던 2020년의 우주, 인류는 우주를 개척할
그리고 우주를 활용할 기반을 쌓아갔다.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의 우주 경쟁. 우주 개발 시대를 연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라는 괴짜 CEO를 앞세운 두 그룹은 그 어떤 기업보다 우주 개발에 애착을 갖고 도전 중이다. 그 과정에서 두 CEO의 신경전은 또 다른 흥미거리를 제공한다. 2021년 1월부터 이들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스페이스X가 미 연방통신위원회 일부 위성의 고도를 당초 계획보다 낮출 수 있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 유사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아마존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성과가 더딘 아마존 때문에 스타링크의 발목을 잡지 말라며 아마존을 공개 저격했다. 스페이스X 소속 데이비드 골드만 디렉터는 고도 변경에 반대하는 아마존에 대해 경쟁을 질식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아마존은 스페이스X의 요청대로 위성의 고도 변경을 허용할 경우 다른 위성의 활동을 방해할 것이라고 맞섰다. 서로를 겨냥한 비난의 역사는 더 오래되었다. 베이조스는 2015년 11월 블루 오리진이 민간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무인 우주선을 발사한 뒤 다시 착륙시키는 로켓 재활용에 성공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세상에서 가장 보기 드문 중고 로켓이라고 썼다. 그러자 머스크는 그렇게 보기 드물진 않다며 우주와 궤도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비꼬았다.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이 우주까지 나가지 못하고 지구 궤도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베이조스는 한 달 뒤 스페이스X의 팰컨 9이 이륙 후 다시 착륙하는 데 성공하자 착륙 클럽에 가입한 것을 환영한다고 트윗을 썼다. 블루 오리진이 스페이스X에 비해 앞서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2019년 4월 아마존이 위성 인터넷 구축 프로젝트인 카이퍼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아마존은 소형 인터넷 위성 총 3,236개를 발사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는데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카피캣이라고 조롱했다. 머스크가 1만 2천 개 위성을 활용한 글로벌 통신망 구축 계획을 이미 2015년부터 공공연하게 말해왔기 때문이다. 바로 한 달 뒤 베이조스는 달 착륙선 블루문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머스크는 인류 전체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 베이조스는 물과 햇빛이 있는 달이 인류의 다음 정착지로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인재 유치 경쟁도 빼놓을 수 없다. 2019년 블루 오리진은 스페이스X에서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라지프 바달 부사장을 영입했다. 그는 머스크가 프로젝트의 진척 속도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해고한 인물이다. 베이조스는 그를 영입하면서 그와 함께 일하던 팀원들까지 모두 프로젝트 카이퍼 팀에 불러들였다. 당시 업계에서는 머스크가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는 후문이 나왔다. 하늘에서 로켓을 발사한 버진 오빗. 2021년 1월 17일 영국의 버진 그룹 계열인 버진 오빗이 항공기에서 로켓을 발사해 소형 위성 10개를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을 필두로 한 우주 개발에 버진까지 뛰어든 것이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이끄는 버진 또한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과 함께 우주 개발 패러다임을 바꾼 민간 기업으로 꼽힌다. 다만 버진은 두 기업과 다른 방식으로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다. 버진 오빗은 보잉 747 항공기를 발사체로 활용한다. 버진 오빗은 이 발사체에 코스믹 거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코스믹 거리는 런처 1이라 불리는 로켓이 탑재되어 있다. 21m 길이의 2단 로켓인 런처 1에는 소형 위성 10기가 탑재되었다. 오전 10시 5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우주공항에서 이륙한 코스믹 걸은 남태평양 채널 제도 남쪽 10.7km 상공에서 런처 1을 분리했다. 런처 1의 1단 엔진은 3분간 작동해 날아갔고 이후 위성 10기를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스페이스X 외에도 위성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민간 기업이 한 군데 더 탄생한 것이다.
지상에 있는 발사대에서 쏘는 전통적인 방식과 비교했을 때 공중에서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 날씨의 영향을 덜 받을 뿐 아니라 연료를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 다만 항공기, 버진 오빗의 경우 코스믹걸의 중량을 마음껏 키울 수 없는 만큼 탑재체 또한 소형 위성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공중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기업은 1990년대에도 있었다. 오비털 사이언스 코퍼레이션은 이미 페가수스라는 로켓을 개발해 발사한 이력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활용도가 떨어졌다. 오비탈 사이언스는 지난 30년 동안 페가수스를 이용해 40여 차례 로켓을 발사했다. 버진 오빗은 버진그룹의 우주관광 개발업체 버진 갤럭틱에서 2017년 분사한 기업이다. 버진 갤럭틱은 고도 100km의 우주 경계에 사람을 실은 비행선을 쏘는 우주 관광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발사체와 미사일의 차이점은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은 재활용이 가능한 우수 발사체를 만드는 기업이다. 발사체란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올려놓기 위해 사용되는 로켓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로켓은 우주를 비행하는 물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로 추진체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기체를 빠르게 내뿜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추진력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비행체를 통칭한다. 로켓을 우주 탐사나 인공위성 사용 등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발사체가 되지만 다른 대륙에 있는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면 미사일이 된다. 즉, 로켓의 끝에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이 탑재되었다면 발사체, 폭발물이 탑재되었다면 미사일이 되는 셈이다.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사용한 세계 최초의 탄도미사일 V2는 독일 로켓 과학자들의 모임인 우주여행협회가 개발한 로켓 기술을 응용해 만들었다. V2를 만든 과학자들은 종전 후 미국으로 건너갔고 이들이 달 탐사를 비롯한 우주 개발 실현에 큰 기여를 했다. 결국 발사체 기술 확보는 미사일 기술 확보와 연결된다. 로켓은 1에서 3단으로 구성되는데 대기권을 돌파하는 데 1단이 쓰이고 이후 2단 로켓이 작동하며 우주 공간으로 이동을 한다. 2단 로켓을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만 확보되면 이를 원하는 대륙 위에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국가들은 표면적으로 발사체 개발을 하면서 뒤로는 미사일 기술 확보에 나서기도 한다. 대표적인 국가로 북한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를 발사했다. 북한은 광명성호를 발사하면서 탑재체인 인공위성이 지구 저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이 위성에 달린 카메라로 한반도를 촬영하고 이 데이터를 농업 등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인공위성을 쐈으니 광명성호는 우주 발사체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내 연구진이 수거한 광명성호 1단 로켓과 페어링을 분석한 결과 광명성호는 발사체보다는 미사일에 가까웠다. 한반도를 관측하는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올려두기 위해서는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발사해야 한다. 하지만 광명성호는 오전 9시 30분에 발사되었다. 지상 관측보다는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데 집중했다는 얘기다. 또한 페어링에서 폭발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페어링 안에 있던 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발사체의 페어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인공위성을 보호할 진동 흡수 장치도 없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 진입시킨 건 맞지만 발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위성 발사를 빙자한 미사일 시험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우주 개발만큼 뜨거운 연료 경쟁. 민간 우주 기업들이 재활용 로켓 개발에 나서면서 우주 개발을 둘러싼 연료 경쟁도 뜨겁다. 마치 도로 위를 다니는 자동차들이 휘발유와 경유, LPG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처럼 현재 재활용 로켓들 또한 세 가지 연료가 주로 사용된다. 이 중 어떤 연료가 주도권을 쥐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케로신이냐, 수소냐, 메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스페이스X는 로켓 연료로 주로 케로신을, 블루오리진은 수소나 메탄을 선택했다. 한중일과 유럽 등 여러 국가들은 두 업체의 경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두 기업 중 누가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로켓 엔진 시장의 판도가 갈리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로켓을 개발하는 기관들은 케로신을 이용한 엔진을 선호했다. 원유에서 정제한 등유로 분류되는 케로신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한다. 액체 연료는 다루기 쉬워 나사의 세턴 V, 아틀라스 V 등 여러 유명 로켓의 연료로 사용되었다. 휘발성이 낮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발사 실패율이 가장 낮은 로켓인 러시아의 소유스도 케로신을 사용했다. 하지만 케로신도 단점이 있다. 케로신에서 발생하는 탄소 찌꺼기가 엔진 내부에 달라붙는데 이를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재활용 횟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케로신 엔진은 10번 이상 재활용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약점에도 스페이스 X가 케로신을 선택한 이유는 10번이라도 재활용할 수 있다면 경제성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블루 오리진은 수소와 메탄을 주로 사용한다. 수소를 사용한 엔진은 케로신과 비교했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오염물질 배출도 거의 없다. 하지만 수소를 액체 상태로 두려면 영하 253도의 극저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과 유지, 관리가 까다롭다.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블루 오리진은 2018년 메탄을 이용한 엔진 EB4를 개발하기도 했다. 메탄은 수소보다 높은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케로신과 비교했을 때 탱크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단점이 있다. 로켓이 무거워지면 그만큼 발사 비용도 늘어나 경제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메탄은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아 로켓 재사용 횟수가 케로신보다 훨씬 많다. 다만 어떤 연료를 사용한 발사체가 가장 경제성이 높은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아직까지 재활용 로켓 발사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화성 탐사와 같이 보다 먼 우주 개발에는 메탄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성에 메탄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 연료를 탑재할 필요 없이 화성에서 연료를 채워 지구로 귀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페이스X가 심우주 탐사용 로켓 스타쉽 연료로 메탄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스페이스X가 재활용 로켓 연료를 케로신이 아닌 메탄을 선택한다면 후발 업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메탄 연료 중심의 로켓 엔진 개발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블루 오리진이 케로신을 선택한다면 시장 판도는 반대로 바뀌게 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